안녕하세요. 3, 4월 국어교육론 교육과정의 이해 강좌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현장 강의가 지금 실행되지 지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수강생들 없이 이제 저만 카메라와 저하고만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서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업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과의 그런 호흡이라든가 저와의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른 저와의 역동적인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현장 강의처럼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지가 않은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 3, 4월 교육과정반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교육과정 이해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OT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첫 시간은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첫 시간에 관련된 내용은 전체적인 3, 4월 교육과정반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건너뛰실 수 있다면 건너뛰실 수 있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 내용들은 좀 확인하고 좀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OT 시간에 또 아울러서 기출문제, 작년도의 기출문제 가운데에서 사례로서 또 예시로서 한 두어 문제 정도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OT하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과 이제 관련해서 3, 4월 국어교육론의 강좌의 특징과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련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린트물로 교육과정 반과 관련되어 있는 OT 프린트물로 OT 프린트물을 가지고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프린트물은 기본적으로 지금 한 10페이지 남짓한 내용들 텐데 이 내용들은 그냥 간략하게 크게 이제 3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1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교육과정을 학습해야 하는가? 교육과정 학습의 필요성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교육과정을 학습해야 하는가? 교육과정 학습 방법, 이 3가지의 내용들을 OT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1쪽 부분에서 프린트물 1쪽에서 나오는 교육과정이란 이제 무엇인가 하고 이제 연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교육과정의 개념이라든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의 특징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필 텐데,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문서예요. 이런 내용들은 뭐 임용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개념 정도를 좀 잡아보자면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문서의 형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든 아니면 사회에서든 그다음에 학교에서든 모두 다 교육이 가능한 그러한 제도나 집단이 있을 텐데, 그와 같은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이렇게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문서의 형태로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러한 국가 수준의 그러한 문서를 일정한 어떤 뭐 법률적인 그런 존재는 아니더라도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차원으로 이제 존재하는 것이 학교 교육 과정이에요. 가정이라든가 이제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문서로서의 그와 같은 교육 과정들에 의한 교육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문서인 교육 과정은 학교라고 하는 제도에서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실행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문서로서 존재하고 있는 교육 과정은 형식적으로 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의 그런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성격이 좀 주어지는데, 그와 같은 교육 과정의 어떤 체계로서의 성격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문서화되어 있어요. 문서화할 때 반드시 지녀야 할 성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의 첫 번째 체계로서는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요소가 등장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이제 학습 요소라고 하는 요소가 그 교육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성취 기준 혹은 이제 성취 수준이라고 이렇게 그 개념화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첫 번째 이제 체계적인 요소는 보통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능력 요소, 혹은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국어 능력의 학습자의 내적, 외적 특징, 이런 도달해야 할 능력 자체라든가 아니면 내적, 외적 특징을 그 명문화된 문장의 형태로서 만드는 것을 성취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취 기준은 추상적인 문서에 이렇게 실려야 하기 때문에 성취 기준의 진술 방법 또한 일정하게 성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취 기준의 진술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진술되는데, 첫 번째로는 담화의 유형이나 글 유형을 언급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주요 내용 요소, 이때는 이 주요 내용 요소가 뭐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라든가 기능 및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라든가 태도에 해당되는 것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분석이나 해석이나 평가하고 조사하고 어떤 행동 영역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이 세 가지 요소인 담화나 글 유형, 그 다음에 주요 내용, 교수 학습의 내용 요소, 그 다음 행동 진술어,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진술된 것, 이것을 진술된 형태를 띈 것이 성취 기준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2015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 작문 3-4항 부분의 성취 기준이 이렇게 진술됩니다.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이게 이제 문장으로 표현된 성취 기준인데, 이 문장으로 표현된 성취 기준은 세 가지의 요소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한다는 점, 이것이 이제 교수학습의 내용 요소고, 두 번째로는 설득하는 글이라는 글 유형을 밝히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쓴다라고 하는 행동 진술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학습 내용 혹은 교수학습의 내용 요소와 글 유형과 행동 진술어로 결합되어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내적, 외적 특징을 문장 형태로 밝혀주는 것을 우리가 성취 기준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성취 기준의 문장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추상적인 문서의 형태를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성취 기준에는 주요 교수학습의 내용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장 진술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교수학습의 내용 요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성취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명료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반드시 뭐 중학교 학생들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내적 외적의 특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내용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활용된 것을 교수학습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교수학습의 요소는 세 가지의 그런 그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질, 두 번째로는 원리, 세 번째로는 태도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주로 이제 명제지와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그 지식의 형태고, 그 다음 이제 원리는 주로 이제 기능과 전략이고, 그 다음에 태도는 동기, 흥미, 습관, 가치과 같은 학습자의 그 정의적인 어떤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수학습의 내용 요소는 본질이라든가 원리,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본질, 기능 및 전략 측면, 그 다음에 정의적인 그런 영역, 이렇게 교수학습의 내용 요소로 갖춰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 밑에 하단 부분에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독서 2-1항의 교육과정의 원문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원문이 이렇게 성취 기준하고 학습 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에 대한 간단한 간략한 그런 해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넘겨보시면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든가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들이 한 4가지 가나다라 항으로 되어 있어서 2015 교육과정의 원문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이와 같은 성취 기준들이 쭉 제시가 되고 4가지의 항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어떤 체계, 이런 교육과정의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건 임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지금 이 3, 4월 강의를 통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또 기본적인 그런 토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을 왜 학습해야 하는가의 교육과정 학습의 필요성인데,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임용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왜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문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하자면 필요성,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2020학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의 이쪽에 나와 있는 6번 문제가 2020학년도 작년도에 나왔던 독서 문제예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가와나는 비판적인 읽기 수업에서 사용된 읽기 자료와 교수학습 자료이고, 다는 학생들의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라. 그리고 나서 가의 읽기 자료가 인문학은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이렇게 자료가 쭉 한 5문단, 6문단짜리가 이제 지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이제 교수학습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교수학습 자료는 활동지의 형태로 되어 있고, 활동 1번과 2번으로 나눠졌고, 활동 1번은 이 지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활동이고, 활동 2번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내용을 또 분석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에 학생들의 이제 대화 내용이 주어져 있는데, 이제 작성 방법에서 이제 2개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교육과정을 왜 학습해야 하는가 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 작성 방법에서 요구했던 게 3쪽 부분의 밑에 하단 부분을 보시면, 다의 학생들의 대화의 내용의 A번 부분, A로 이제 부호 표시가 되어 있는 A번 부분을 A에서 학생 이제 B와 C가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과정 중에서 사용한 비판적 읽기의 준거를 쓰고, 그 다음 각 준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학생들의 대화에서 학생 B하고 학생 C가
이제 지문을 읽고 나는 이 지문의 내용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어.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잖아. 그렇다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학생 C는 글쓴이는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필자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A번 부호 표시에서 B와 C의 그 학생들이 각각 그 지문의 내용과 글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에 의한 문제 제기를 비판적 읽기의 준거를 써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각 준거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비판적 읽기의 준거라고 하는 이 개념이나 이 용어는 교육과정에 등장하고 있는 용어예요. 다음 장 4쪽 부분의 프린트물을 넘겨보시면 하나는 이제 채점 기준이 있고, 또 두 번째 칸에는 논점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관련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 교육 과정을 보시면 이제 2015가 아니라 2012 교육 과정이에요. 2012 교육 과정에 다음과 같은 성취 기준과 교육 과정의 해설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12 19항 항목에서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취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로는 2009 교육과정 해설서의 성취 기준과 해설서의 교육과정의 이제 원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 비판적 독해, 내용의 타당성, 공정성, 자료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나서 쭉 타당성, 공정성, 정확성, 적절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쪽에 다시 한번 2012 교육과정의 그 성취 기준 밑에 교육과정의 그 원문 해설을 또 보면, 글에는 이러저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 이제 타당성이란, 또 공정성이란, 그 다음 자료의 적절성이란, 이런 식으로 타당성, 공정성, 자료의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2 교육과정에는 비판적인 읽기를 타당성, 공정성, 자료의 적절성에 따라서 읽기를 수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 5쪽 부분에서 2009 교육과정에서는 타당성, 공정성, 자료의 정확성, 적절성의 판단 준거를 가지고서 그 다음 글을 읽어가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이제 12교육과정과 2009 교육과정에서는 비판적 읽기의 판단 준거가 12교육과정에서는 3가지, 그 다음에 2009 교육과정에서는 4가지, 이와 같은 판단 준거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제시되어 있는 비판적 읽기의 판단 준거를 여기 이 2020학년도 6번 문제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B와 학생 C는 각각 그 비판적 읽기의 판단 준거에 무엇에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점 분석을 보시면 학생 B가 사용한 비판적 읽기의 판단 준거는 타당성이고, 그 다음에 학생 C가 사용한 비판적 읽기의 판단 준거는 공정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을 하라라고 할 때 타당성에 대한 설명, 공정성에 대한 설명을 각 2009 교육과정과 12 교육과정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쭉 서술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논점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학년도 제가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왜 교육과정의 학습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당연히 임용, 문제의 해결, 그죠? 지금 기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교육과정의 학습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방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즉 2020학년도 6번 문제의 비판적 읽기의 판단 준거를 B와 C의 학생이 어떤 판단 준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임용 문제를 답안을 진술하기 위한 그 자료, 혹은 이제 이론적인 토대, 그래서 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어떤 이론적인 토대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논점의 어떤 방향, 논점의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또한 어떤 답안을 진술하거나 또는
서술하기 위한 어떤 기초가 되기 위해서도 교육과정의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논점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또는 답안 진술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이런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문서로서 제시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모두 다 추상적인 형태로 이렇게 이론이 이제 제시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이론들은 어떤 식으로 제시되냐면 개념, 기본적으로 개념의 형태로 이론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3, 4월 교육과정에서는 충분하게 개념들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다음 숙지도 필요하고, 이를 통한 내면화가 3, 4월 교육과정의 이제 이 강좌의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의 학습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쪽 부분에 보시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인 토대이자, 그 다음에 답안 진술의 기초가 되면서, 그 다음에 출제자의 논점의 기본적인 그런 방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그렇다면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그 학습 방법을 5쪽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이론적인 토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함으로써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따라서 이제 5쪽 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어 혹은 학술 용어를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넘겨보시면, 이건 2020학년도 A형 서술형 문제가 쭉 설명되니까 8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로는 영역별로 내용을 체계화하고 그 다음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육과정의 학습 방법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원문이 있어요. 그 교육과정 해설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교육과정 해설서는 그냥 읽어보시면 성취 기준이 있고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성취 기준과 성취 기준의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읽기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한 문장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텐데, 그 이해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개념어라든가 또는 학술 용어가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 개념어나 학술 용어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해요. 일단 개념어나 학술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1, 2,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그래서 7학년부터 그 다음에 12학년까지 학년별로 성취 기준과 그 다음에 언어 기능 영역별로, 예를 들면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 문학, 문법과 같은 그 영역별로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학년별 구분과 영역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학년별 구분대로 중학교 1학년에는 성취 기준이 뭐 10개가, 듣기 말하기가 10개가 나오고, 또는 뭐 읽기가 11개 혹은 12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별로 여러분들이 학년별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름대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재구성은 화법독서 작문과 같은 영역별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로 교육과정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영역별로 듣기 말하기 화법, 그 다음에 쓰기와 작문, 그 다음에 읽기와 독서와 같은 세 가지의 영역으로 크게 나눠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한꺼번에 쭉 이렇게 재구성을 하고, 그 재구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고등학교 화법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그 화법 영역에 재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이론, 어떤 항목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재구성이 필요하고 또 항목별 재구성이 필요해요.
영역별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도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는 일단 개념어나 학술용어를 이해하고 숙지하는 방법으로서 교육과정을 학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을 영역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나눈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항목별로 나누는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영역별, 그 다음에 항목별로 나누는 그와 같은 재구성 작업들을 기본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재구성을 스스로 할 필요가 없도록 제가 미리 영역별로, 항목별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념어나 학술용어의 이론적인 그 토대를 이해하기 위한 말하자면 기본적인 그런 밑 작업들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재구성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토대를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와 같은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문서의 형태를 우리가 임용학습의 방향에 맞도록 제가 이렇게 교재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3, 4월 교육과정반을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개념어나 학술용어의 이해를 위한 그 이론적인 토대와 그 다음에 영역별, 항목별로 재구성한 내용들이 이 교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의 내용들은 이번에 이제 새로 출판사를 바꿔서 이제 교재가 나왔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뭐 작년도 그 교재를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 교재하고 금년도 교재는 바뀐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의 원문은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 교육과정의 원문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부분들이 각 개론서의 내용들을, 또 교과서의 내용들을 조금 더 참조해서 보완을 해서 바뀐 부분들이 좀 많다는 점. 그래서 작년도 교재를 가지고서 이렇게 수업을 듣기에는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좀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새로 개정 증보되어 있는 이 책으로 구입을 하셔서 따라와 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2020학년도에 그 5쪽 부분에 나오는 7번 문제에 대한 해설의 내용들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거 언급할 일은 있을 건데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바로 그 9쪽 부분에 나오는 강의 계획안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3, 4월 교육과정반을 제가 운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강좌의 특징은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입니다. 구적 프린트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좌를 좀 개관을 해보면 세 가지죠.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때 이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는 우리가 이제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2015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2009 교육과정이나 2012 교육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정리를 같이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의 기본 지식이나 근간이 되는 학술용어 및 개념어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는 그런 학술용어나 개념어는 이미 1, 2월 기본이론반 때 학습했던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돼서 나옵니다. 다만 그때 1, 2월 기본이론반 때 학습했던 내용들은 개론서 수준으로 좀 많은 용어들을 좀 학습을 했다면, 여기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용어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 학술용어나 개념어를 개론서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가, 특히 교사용 지도서죠.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에서 설명되는 학술용어나 개념어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및 교재와 관련해서는 역시나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로 이제 출판사를 바꾸고, 또 하나는 개정 증보가 되어서 이렇게
교육과정 분석 및 정리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서 성원형 국어교육론이라고 하는 책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 특전으로서 현장 강의를 하게 되면은 스터디 조직 및 학습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제 현장 강의 듣는 학생들에게 따로 이제 공지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이제 현장 강의든 인터넷 인강이든 간에 모두 다 7개년 국어교육론 기출해설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이제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ç촬영을 한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거예요. 이 7개년 국어교육론 기출해설 특강은 2014학년도부터 이제 새로 바뀐 서답형으로 바뀐 말하자면 7개년간 작년도 2020학년도까지 7개년간 기출문제들을 이제 국어교육론의 영역별로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나눠서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기출해설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해설 특강은 기본적으로는 이 교재, 기출교재, 이 기출교재를 가지고서 기출해설 특강을 들으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이 기출교재가 아니고 예전에 나왔던 그 기출교재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다만 그 예전에 나왔던 기출교재하고 이 교재의 내용들이 이제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10쪽 부분에 보시면 이제 주차별로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할 것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교육 목표, 강의 기간, 시간, 그 다음에 강의 개요를 보시면 화법, 독서, 작문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 혹은 영역별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다만 지금 그 오늘 3월 5일 날 지금 1회차 이제 1주차 강의가 시작되면 지금 4월 25일까지가 이제 그 5회차이고 8회차이고 이렇게 8번의 8회차에 걸쳐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때 그 화법 독서 작문의 주차가 약간 그 변화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불균형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법은 3주차, 그 다음에 작문이 2주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서가 한 3주차 해서 이렇게 약간 불균형하게 그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문이 2주차밖에 안 되는 이유는 작문의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는 아니고, 화법하고 작문하고 이게 공통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 화법에서 이미 다뤄지기 때문에 그 공통된 내용들을 빼면 작문의 순수한 영역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이 이렇게 한 2주차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제가 3주차, 2주차, 그 다음에 3주차 해가지고 8주차에 걸쳐서 이제 화법, 작문, 독서 순서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주차, 그러니까 다음 주차부터서는 2주차부터서죠. 오늘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강의를 나오시게 되면 이제 미리 15분 전에 수업 시작 15분 전에 나오셔가지고 형성평가를 치러야 되고, 이 형성평가를 치른 다음에 이제 제가 본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형성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들을 함으로써 그 전주차에 배웠던 내용들을 형성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하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마련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OT를 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교육론 3, 4월 교육론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 OT는 교육과정의 개념과 성격, 그 다음에 왜 교육과정을 학습해야 하는지 학습의 필요성,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2가지의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주차별 강의 내용, 그 다음에 교재,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OT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본격적으로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교재는 기본 교재이고, 그 다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항상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교재를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좀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